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반려동물이 만성적으로 기병,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대기오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과 반려동물 피부병. 반려동물이 피부가 안 좋은 경우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대부분의 약들, 스테로이드, 아포케나 사이토포인트, 그런 약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잠깐 증상만을 억제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보호자분들이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걸 자꾸만 물어보는데, 그거는 지금 이 질문과 같이 1+뭐는 2,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주 단순한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살펴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댓글로 아니면 영상 하나로 그 부분 갖다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반려동물이 오랫동안 기병, 피부병,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반려동물 커뮤니티 글들 보면 강아지 아토피 같은 경우는 나을 수 없다,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강아지 아토피도 그렇고 만성적인 피부병, 그런 것들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랫동안 고생하던 그런 기병, 피부병, 그런 것들도 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원인을 보호자분들이 다 체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거리가 멀더라도 한번 저희 병원에 내원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정말 저희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고 저희가 안내해준 대로 했을 때 아이가 좋아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에서 저희 평생피부과 동물병원을 검색해서 리뷰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올라온 몇 개 리뷰를 소개해드리면, 우리 애기들 4년 전부터 아토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아토피 약을 먹이면서도 기랑 발사탕, 눈주위 발진 등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추가로 주기적으로 스테로이드 먹이고, 사료도 가수분해 사료만 먹고 살아오다 원장님을 만나 사료 대신 활식으로 먹이고 입욕을 하는 등의 관리를 해주니 잘 긁지 않고 먹는 즐거움을 알게 된 애기들이 한층 더 깨발랄해진 것 같고, 보호자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원장님 알게 된 것이 큰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리뷰를 남겨주셨고, 또 다른 분의 리뷰를 보면 1년 넘게 아토피와 알러지로 고생하다가 원장님의 유튜브를 보고 평생 약을 먹고 남은 견생을 사는 것 아닌가 싶어서 6개월 전 대구에서 출발해서 병원에 왔는데 3시간가량 상담해 줬고, 그리고 화식을 시작할 때 걱정되는 점 등등 답변을 제가 해드린 부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증상이 더디게 회복되어 힘들어할 때 원장님은 그 보호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런 얘기, 그리고 리뷰 읽으면서 꾸준히 했더니 정말 좋아졌다는 그런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눈 주변에 계속 이렇게 눈곱 같은 거 생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눈 주변에 눈곱이나 그런 것들 거의 없으시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활력 있는 모습으로 변했다는 그런 사진을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아이들이 좋아지면 제가 보호자분들에게 리뷰 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분이 리뷰를 올렸다고 하는데 네이버에 등록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울 강아지 평생동물병원 쌤 덕분에 요즘 긁지 않고 잠도 편하게 자요. 제가 너무 좋아요. 밤새 긁어대면 너무 심란해서 저도 같이 잠을 못 잤어요. 쌤 만나서 일러주신 대로 하식하고 입욕하고 지금은 거의 완치하고, 오늘 쌤께 보여드렸는데 조금 남았다고 하시네요. 정말 선생님을 만난 건 정말 행운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런 리뷰도 그분이 남겨주셨는데, 네이버에서 저희 병원 검색해서 리뷰 한번 보시면 정말 각 지역에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피부병 치료에도
계속 낫지 않고 반복하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는데 저희 병원 와서 한두 번 상담받고 저희가 안내해드린 대로 관리해줬을 때 정말 좋아졌다는 그런 리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사람마다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려동물을 관리하는데 정말 중요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호자들로부터 상담하면서 들어오면 제가 말한 것과 다르게 이해하고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회복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누군가 딱 찍어서 말해주기 전에는 자신이 반려동물을 돌보고 있는 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꼭 한 번은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대기오염과 반려동물 피부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이 만성적으로 피부병이나 아토피 그런 거로 고생하고 있다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줘야지 아이가 좋아집니다. 근데 그 원인이 단지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대기오염입니다. 제가 보호자분들 상담을 하다가 대기오염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보호자분들 얼굴 표정이 어떠냐면 그것까지 해야 돼? 그런 표정을 지읍니다. 근데 이 대기오염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정말 아토피나 만성적인 피부병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관련 논문도 많은데 가령 대기오염과 소아 알레르기 질환 이런 논문을 봐도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대기오염 노출은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지속 및 악화와 관련되어 유병률과 사망률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된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로는 미세먼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등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되면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과 알레르기 감정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미 많은 연구들이 대기오염과 아토피 그리고 만성적인 피부병에 굉장히 연관관계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를 보면 가장 첫 번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여기 PM10 그리고 PM2.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PM10은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미세먼지를 얘기하고 또 PM2.5는 지름 2.5mm 이하의 초미세먼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가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입자가 작을수록 폐포 깊숙이 침투하거나 혈액을 타고서 전신적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오면 그거를 몸의 외곽세포가 적절하게 잡아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거하는 과정 없이 몸에 다 번지면서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고 그래서 영양은 피부의 지질 구조를 파괴하여 수분 손실을 일으키고 체내 염증세포 이게 사이토카인인데 그 염증세포 분비를 촉진해 알레르기 반응을 심화시킵니다. 발생원은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 현장 분진, 공장 굴뚝, 항사 등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미세먼지가 반려동물에게는 더 위험한데 그거는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체구가 작고 호흡수가 빠르며 바닥에 가라앉은 먼지에 더 가깝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M2.5 같은 초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하다는 얘기고요. 다음으로 가스 상태의 오염물질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호흡기 그리고 피부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주어서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주된 오염원으로는 이산화질소로 주로 경유차 등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며 호흡기 점막을 자극해 천식, 비염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오존도 문제인데 대기 중 질소 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되고 이거는 강력한 산화력으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아토피 가려움증을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아황산가스는 화석연료 연소 시에 발생하며 기도를 수축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 상태 오염물질도 있고 다음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실내 오염물질 이거는 흔히 새집증후군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포름알데히드 이거는 가구, 접착제, 벽지 등 보통 아파트 같은 때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데서 발생하고 이것들이 피부 자극과 면역 과민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톨루엔,
벤젠 이런 것들도 면역계 독성을 일으켜서 만성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요. 다음으로 연소 부산물. 이거는 원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알디하이드로카본 수용체를 활성화해 피부 염증 유전자의 발현을 직접적으로 높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토피 환자의 가려움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핵심 기전 중 하나고, 발생 원인은 담배 연기, 그리고 경유차 매연, 그리고 주방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 중에 가끔가다 보면 집에서 담배를 피고 강아지한테 재미삼아 후하고 부르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강아지에게 굉장히 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우선 실내 공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건축하고 나면 거기서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런 공동주택 오염도 변화 추이 파악을 위한 시계열 조사 연구, 이런 연구 논문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 보는 것처럼 건축물을 지은 다음에 신축 공동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른 오염물질 구성비 변화를 보면 처음에 아파트를 준공했을 때 굉장히 높게 이런 오염물질들이 배출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떨어지긴 하지만 이게 36개월, 그러니까 거의 3년 동안 계속 분비된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분비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새집 증후군 증상 호소율, 이것도 보시면 처음에는 굉장히 높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떨어지긴 하는데 거의 3년 정도까지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 계절적으로도 보시면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여름철에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겨울 되면서 좀 떨어졌다가 이게 반복되는데, 그거는 건물이 여름철에 뜨거운 태양에 열을 받으면 그 건물에 같이 있던 휘발성 유기화물이 더 많이 배출돼서 이런 농도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집 말고 외부 환경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 제가 보호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보호자분들이 우리 집은 집 앞에 강도 흐르고 또 집 주변에 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니까 깨끗해,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주소를 보고 대강 검색을 해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경부고속도로 옆에 분당인데 이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검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부간도로 옆에 면목동인데 이런 데 살면서도 앞에 산이 있고 녹지 있고 공원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한 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건 청량리 주변인데 여긴 당연히 교통이 항상 정체되는 곳이고, 이런 곳에 살면서도 자동차 매연에 대한 염려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도로 주변의 공기질과 관련된 이런 논문을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일산화탄소나 중금속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데까지 농도가 높게 유지하고, 그리고 이런 일산화질소나 오존, 그리고 10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 같은 경우 점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거의 300m 정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2.5 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나 휘발성 유기화물, 이런 것들은 보시면 도로에 가까운 부분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넓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금속이나 미세먼지, 그리고 또 유독한 가스 같은 거가 도로에는 얼만큼 일반적인 지역에 비해서 높은 농도로 있는지 보면 일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3.3배 정도 높고, 이거가 일반적인 지역의 농도까지 낮게 떨어지려고 그러면 560m 정도 떨어져야지 높은 농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 일반 지역보다 도로가 4.8배 정도 높고, 이거는 그 도로에서 900m 이상 떨어져야지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모바일 건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논문 보면
반려동물은 환경오염원을 검출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도구라고 그런 논문이 있는데, 보시면 여러 종류의 암뿐만 아니라 갑상선 기능 항진증, 폐구조 변화, 이런저런 질병들이 우리가 노출되는 환경적 요인에서 유발되는데, 현재 개와 고양이의 털 및 기타 확립된 생체 지표는 특히 중금속 및 간접 흡연 노출과 관련하여 환경오염과 오염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보여주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반려동물의 모발을 분석했을 때 마케도니아 같은 경우 나비나 이런 수치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나 일본, 하여튼 이런 지역에서 각각 다른 중금속을 검출한 그런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성면이나 중금속, 비소 이런 것들이 반려동물과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이거 갖다가 번역을 해서 정리한 거가, 보시면 여기 비소 같은 경우도 보면 궤양성 피부염을 유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반려동물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모발 검사는 꼭 실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검사를 해보면 지금 얘 보는 것처럼 수은이나 안티몬, 그리고 또 수은, 안티몬, 얘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바륨, 그리고 세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거의 40% 정도의 반려동물이 이런 중금속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그 얘기는 보호자분이 환경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에 노출되는 상황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몸에 누적된 이런 중금속도 빼내줘야 되는데, 가령 중금속을 빼내기 위한 영양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갖다가 먹이고서 다음 6개월 있다가 다시 측정했을 때 납이 이렇게 높았던 게 뚝 떨어진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기오염은 단순히 외부 자극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의 면역조절 세포의 균형을 깨뜨려 정상적인 외부 물질에도 몸이 과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특히 어린이나 반려동물은 호흡률이 높고 피부가 얇아 이러한 오염물질에 더욱 취약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반려동물이 만성적인 피부병, 아토피 그런 거로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 많은 보호자분들은 단백질 가수변환 처방사료, 약용 샴푸, 그리고 또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이런저런 주사나 약을 처방하는데, 그런 것들은 반려동물의 상태를 회복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는 굉장히 많고, 그 중에 하나로 오늘 대기오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생각보다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보호자분들이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아이들마다 다 체질이 다르고 뭐에 대한 반응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은 거리가 좀 멀더라도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에 또 반려동물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고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